다들 재테크 하시나요? 재테크 주식은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텀이 되게 길어요. 보통 한 번 딱 사면 한 1년 넘게 갖고 있어요, 무조건. 상한가를 하진 않아요. 금액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단타로 하진 않고 이 회사를 내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낫다라고 생각하면 샀다가 좀 오른 듯 하면 팔고. 근데 요즘에는 장이 안 되고 지금 수익률 완전 바닥이죠. 마이너스. 저도 그 삼성 거를 한 700만 원 이렇게 사놨는데 안 봅니다. 그냥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 처음에 500만 샀다가 떨어지니까 오를 줄 알고 더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주식을 좀 하는데 저는 사실 장 변호사님은 아까 장기 투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못해요. 못 갖고 있고 항상 이제 주식은 단타다라고 하면서 이제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렇게 그런 거를 막 반복을 하면서 좀 돈을 불려봤던 스타일인데 아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뱅크런 사태 터지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코인은 다들 안 하시나요? 괜찮아.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안 보냈어요? 코인은 공짜로 주는 거 몇 번 받아봤어요. 그리고 장 변호사님 코인 전문가시잖아요. 막 기억 남는 사건이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피해 썰이나 그런 거 좀 있으시면 말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조금은 코인과 관련된 법이 정비가 됐지만 일단은 코인 사건은 되게 전형적이에요. 코인 사건은 뭐가 전형적이냐면 사람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코인 자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이 회사가 뭘 만드는 회사냐, 뭐가 주력 매출이냐, 뭐 이런 거 되게 꼼꼼히 따져보고 사잖아요, 주식할 때는. 그쵸. 근데 코인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크게 관심이 있다기보단 이 회사가 어느 대기업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여기가 뭐 카카오 관련 회사래, 여기가 뭐 삼성 관련 회사래. 근데 관련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의 지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한 코인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력 인사가 한꺼번에 여러 개 코인을 판매를 해요. 한 코인을 프로젝트성으로 팔았다가 또 뭐가 좋대 이러면서 또 팔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수신이랑 되게 굉장히 다단계랑 관계가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이걸 소개해주는 사람들은 돈을 중간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한 5원짜리를 500만 원어치를 띄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또 뿌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중간책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결합되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이게 사람들의 이 사람이 마치 자기 부를 일으켜줄 수 있을 거죠. 목사님은 믿지. 더 큰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신뢰를 갖고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 맞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피해자도 많고. 이거를 믿나?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여러 개의 코인을 판매를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했던 사건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를 아까 간단하게 했지만 코인 자체의 특징보다 이게 다른 부가적인 곁다리 설명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 코인을 판매한다. 그리고 이상하게 꼭 수익률 얘기를 해요. 수익률이 사실은 코인은 확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익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수익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사서 또 이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판매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 광고를 엄청 많이 한다. 그럼 거의 다 그거는 이제 스캠이다. 스캠의 코인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진짜 가치 있는 코인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알아서 다 초반에 다 사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만 봐도 여러분 마켓컬리로 누가 돈을 벌었다.
연예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진짜 알짜배기는 그런 사람들만 진짜 쩐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거의 좋지 않은 그런 정보나 코인, 주식 이런 거죠. 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코인도 이제 많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은 비상장 주식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이제 아주 값싼 상장 직전에 있는 비상장 주식을 아주 싼 가격에 팔겠다라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은 상장 직전에 있는 아주 유망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직접 사주면 내가 그걸 비싼 가격에 다시 재매수를 해주겠다. 두 가지.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이런 거에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1대1로 전화로 투자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정을 하라고 또 해요. 사기꾼들의 특성이야. 확인할 시간을 안 줘.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뭐 한 100만 원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을 해요. 100만 원 괜찮아 오케이 하면서 받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익을 실제로 줘요. 뭐 분기별로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정말 엄청난 수익금을 줘요. 그리고 상장 준비 중이다 하면서 살살 계속 꼬셔서 결국은 전 재산까지 털어가는 그런 사기 사건을 제가 지금 비슷한 사건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인가받은 업체가 아니면 투자 권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근데 인가받지도 않은 업체가 자기가 뭐 아주 큰 돈을 굴리고 있는 뭐 자산운용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VIP들한테만 소개해드리는 거를 특별히 선생님한테도 조심스럽게 알려드린다 라고 하면서 권유를 해오는 경우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벌 수 있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투자율 300%면 그냥 나 혼자 나만 알고 있지. 내가 빚을 내서 나 혼자 투자하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겠어요?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비상장 주식을 샀어. 그러면 꼭 그거를 너도 사.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사게끔 해가지고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 맞아.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왜 자기가 예를 들어 진짜 거액을 투자했어 막 뭐 억 단위 투자했으면은 자기만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꼭 자기 엄마, 자기 언니, 자기 뭐 누나 다 사게끔 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니까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게끔 이렇게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긴 한데 아니 어쨌든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이게 다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 고소를 해야겠죠? 그렇죠. 결국 실제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돌려받는 건데 실제로 그 투자 사기들이 대부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미스가 그 민사소송은 변호사들을 쓰는데 그 전에 미리 고소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고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투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 보장을 받고 이렇게 왔어라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면 손실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실 분담을 해야 되고 난 수익을 몇 퍼센트 수익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민사소송에서는 실제로 자기는 받을 수 없는, 물론 사기가 돼서 사기가 명백히 입증돼 버리면 괜찮은데 사기 자체가 위험이 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회사가 수익이 못 났기 때문에 나한테 줄 게 없어. 너의 손실도 분담해야 되니 받을 게 없어. 라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형사 고소 상태부터 좀 고소할 때부터 주의해서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리적 부장에서 그 손실 분담을 하지 않는 어떤 실제로 내가 몇 %를 받기로 했지만 이게 이자 개념으로 받기로 하고 원금 보장을 받기로 했다라는 것들이 법에 들어가줘야만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형사고소부터 미리 좀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나중에 너도 어차피 투자금을 받지 않느냐라고 민사소 관계에서 나와버리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사기가 무혐의가 나와버리면 민사에서 그게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 자체를 이제 인정을 받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민사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들이. 또 하나는 자주 하는 미스가 이제 사기 고소 사건에 오히려 구체적 사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빠져나갈 공리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가해자 쪽에. 근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투자했어요?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내가 A라는 정보 관계자를 알고 있어서 그걸 믿고 투자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그 설명한 거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입증 자료가 있어요? 카톡 녹취가 있다.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돈을 보냈냐? 그리고 나서 돈을 보냈다. 그럼 요 기망행위가 있어서 인과적으로 그리고 나서 돈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게 기망인지 아닌지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예를 들어서 너 이 고소장을 보고 너 그 A 정보 관계자 알아? 안다. 어떻게 입증할래? 이렇게 역으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딱히 뭔가 방법을 강구를 못하면 그 자체가 기망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투자의 계획이 됐다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사실을 고지를 하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전부 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야. 기망한 사기친 놈이 A, B, C, D라는 뭔가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 정보 중에는 기망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솔직하게 변호사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지만 일반인들은 기망이 아닌 것도 같이 넣어요. 그 소장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 경찰이 보기에는 이 다른 기망이 아닌 사실을 갖고도 이 사람이 투자를 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빠져나가니까 그걸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망을 한 사실만 적시를 딱 하고 그걸 구체적일수록 좋고 그리고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게 기망인지 아닌지가 입증이 탁 될 수 있는 거일수록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망인 것만 아주 컴팩트하게 딱 줄여서 제출하게 되면은 경찰이 너무 좋아하죠. 요것만 보면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형사고 제 생각에는 가압류 빨리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가압류로 해놓으라고 하거든요. 돈 보내기 전에 일단 가압류 하고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 그 신청서에는 약간의 허풍 들어가도 돼요. 그치. 조금 더 허풍을 빨리빨리 소명, 그 입증의 정도가 소명이니까 빨리빨리 가압류가 나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허풍을 조금 더 섞어서 이제 뭐 더 말도 안 되는 없는 사실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과장되게 써가지고 신청서를 써서 가압류가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상은 맞을 것 같고. 명언, 오늘의 명언. 돈 거래는 은행에서만. 제발. 아니, 뭘 받다고 자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서만. 돈 거래는 은행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